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덜 리더 김영롱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성공 신화를 이끌어온 산업, 바로 제조업이죠. 하지만 완성차 판매량은 급감했고 3년간 호황기를 누린 반도체는 조정기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는 우리 산업의 미래. 과연 우리 산업의 돌파구는 어디에서 마련해야 할까요? 오늘 더 리더는 40여 년간 우리나라 산업과 무역정책 수립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해온 곳이죠. 산업연구원 장지상 원장과 함께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현황을 진단해보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산업연구원의 장지상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다음 달이면 취임한 지 1년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1년간의 소회도 좀 궁금해지고 산업연구원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산업정책이나 통상정책 그리고 기업정책 등을 연구해서 정부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현재 박사급 연구 인력 한 100명을 포함해서 연구진이 150명에 이르는 국내 최고의 산업 및 통상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뒤에서 더 자세히 얘기는 하겠지만 현재로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어떤 그 체질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좀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수출을 중심으로 큰 나라니까 예. 이제 글로벌 상황을 좀 먼저 한번 보면 미국이나 인도, 브라질 이런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은 실제로 글로벌 경제가 좀 성장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경제도 상당히 안 좋았고 작년에 이제 중국이 드디어 7% 밑으로 떨어지고 성장률이 예. 올해는 이제 자기들 스스로 양회를 통해서 6에서 6.5%로 이렇게 낮췄습니다. 뿐만 아니라 EU도 지금 저성장으로 아시아권도 전체적으로 좀 성장세가 둔화되고 하락하는 이런 글로벌 경제의 좀 이 성장세는 좀 하락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하고 중국 이 양 대국의 어떤 통상 마찰로 인해 가지고 예. 불확실성이 좀 증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런 와중에서도 이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상용화가 막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새로운 산업이 시장도 창출이 되고 새로운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이 두 가지 추세가 이제 병존하는 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산업의 어떤 경쟁력이나 체질을 강화하려면은 우선 자동차나 조선, 철강 뭐 이런 전통 제조의 어떤 스마트화를 통해서 구조 고도화를 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해서 여기에 대비해서 이제 새로운 신산업 분야에 대한 어떤 과감한 투자와 진입 이것이 또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뭐 짚어주신 것처럼 미중 무역 전쟁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좀 새우등 터지는 상황도 좀 놓여 있긴 합니다만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어떤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또 돌파구를 찾아봐야 될 텐데요. 구체적인 그 전략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이야기를 풀어 나가보도록 할 테고 그 전에 현재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 이 정책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말하고 있는 혁신에 대해서 이 산업연구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정부의 기본 경제 정책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예. 하나는 이제 공정 경제,
두 번째는 소득주도 성장, 네. 세 번째는 이제 혁신 성장인데 이 세 가지가 그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전략이 뭐 어떠냐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방향은 옳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이 그동안에 저희들 그 고도 성장기에 우리가 이제 성장해온 방식이 노동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런 이 생산 요소를 그 투입을 늘려가지고 산출을 늘리는 방식 이것이 이제 주요 방식이었는데 이제 이게 한계에 달했습니다. 한계에 달하고 이제는 이게 똑같은 양을 투입하고도 전체적으로 좀 이 산출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총요소 생산성을 늘림으로써 성장을 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혁신 주도형 성장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 번째로 저희들이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제 작년 기준으로 대체로 국민 소득이 이제 3만 불 시대가 왔다. 그리고 저희들 산업을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물건을 갖다가 조금 성능을 개선하고 좀 더 싸게 이렇게 만들어서 오는 소위 이제 추격형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추격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에는 세계에서 제일 앞에 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도 좀 더 새로운 물건을 뭔가를 만들어서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이 창조형 이제 성장으로 가야 되고 이 창조를 위해서는 바로 혁신이 바로 관건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결국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이 방향성은 옳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만 이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성장 패러다임 전환 차원의 중장기 전략적인 담론이기 때문에 이 혁신 성장에 대해서 이 전략성과 방향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조급하게 추구하다 보면은 사람이 이제 방향성을 잃게 되니까 좀 곤란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현황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들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요 산업이라고 하다면 뭐 자동차, 반도체, 기계, 철강 뭐 이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이게 이제 전통 제조업에 우리가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예상 외 빠른 추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해와서 물론 뭐 제품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도 중국보다는 저희들이 낫습니다. 나은데 원가 면에서 중국이 워낙 싼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가성비에서는 중국에 밀립니다. 중국 제품에 밀리고 다만 이거를 이제 또 우리가 그 좀 더 하이엔드 제품, 다시 말하면 좀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제품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이 브랜드 네임이나 브랜드 경쟁력이 떨어져 가지고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전통 제조업의 완제품보다는 이제 서서히 경쟁력이 이제 부품이라든지 고기능성 어떤 소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 산업 지도가 좀 이동을 하지 않나. 예를 들면은 이제 반도체라든지 첨단 디스플레이라든지 OLED와 같은 그다음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 좀 부상을 최근에 많이 하고 수출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 분야가 이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예. 바이오 의약을 포함한 바이오 헬스 부분.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가공이나 포장 기술들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하는 식품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화장품 같은 것도 한류를 타고 새로운 그 산업으로 성장 산업으로 부상하는 예. 그런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업종들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의 그래도 주축이 되고 있는 산업들을 업종별로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동차 산업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여기는 좀 걱정이 많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세도 이어지고 있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과연 자동차 산업이 후퇴하는 게 그냥 그저 수요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들 문제, 그러니까 저생산성이랄지 아니면 특정 기업에 너무 편중됐기 때문에 더 이런 마이너스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양쪽 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지금 2014, 15년 특히 2015년 뭐부터 이제 조금씩 그 자동차 산업이 조금 주춤거리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제 2017년부터 이제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예. 그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수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자동차의 어떤 가장 큰 두 시장이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작년에 그 중국 시장이 절대적으로 줄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점유율은 그보다 더 줄었지만 예. 중국 시장이 줄었고 그다음에 그 미국 시장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그 SUV로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이 마찬가지인데 이 세단에서 SUV로 가는 그 수요가 전환되는 이거를 제대로 이제 준비를 못 해가지고 미국, 중국 시장에서 지금 사실은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그 현대나 기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SUV 뭐 펠리세이드 같은 이런 SUV 차도 만들고 신차가 투입이 돼서 미국은 다소 지금 회복세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 중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수 시장 자체가 좀 성장률이 저하되고 특히 자동차 시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은 계속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은 게 있고 이런 그 수요 측면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우리나라 그 자동차 산업의 고비용 구조입니다. 예. 임금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네. 다른 BMW나 뭐 도요타나 이런 데는 지금 한 자릿수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고비용 구조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이제 우선 이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어떤 그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군살 같은 것도 좀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자들 뭐 노조라든지 이해관계자들이 다 이제 동참해서 이 고비용 구조 문제를 좀 완화한다든지. 예.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이제 그 수소차나 혹은 전기차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이 소위 자율주행 네. 이런 그 미래차에 대한 어떤 그 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는 수밖에 없겠죠. 한동안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참 문제로 지적해 주신 부분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결될 수 없는 일이라 더 좀 그렇죠. 걱정이 되긴 네, 합니다만은 맞습니다. 얘기를 해 주신 것처럼 뭐 미래차 그리고 친환경차 쪽으로 다시 한번 좀 투자도 과감하게 하면서 새로운 장을 좀 열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에는 반도체 산업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예. 사실 여기야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력은 뭐 의심할 바가 없고 그리고 뭐 가면 갈수록 같은 제품에서도 반도체 칩이 점점 개수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 그렇죠. 이제 수요는 늘어날 것 같은데 가격이 떨어지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반도체 산업 그리고 그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는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예전에 이제 작년에 정말 초반기까지 한 3, 4분기까지는 잘 나갔죠. 예. 반도체가 엄청 잘 나갔는데 그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설비를 증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 해결되면서
이제 공급 과잉이 일시적으로 생겨서 네. 작년 그 11월, 12월 이때쯤부터 해서 하반기부터 이제 단가 하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이제 뭐 저희 연구진들도 그렇고 업계에서도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우선 그 메모리 반도체는 공급 기업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몇 개 업체하고 이렇게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과다한 공급 과잉으로 가지는 일단 않을 거다. 그리고 지금 5G가 상용화되기 시작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이제 막 들어오니까 예. IoT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막 이 활성화되면은 빅데이터가 되고 그게 이제 클라우드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전부 메모리 반도체 수요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도 이 투자를 지연시키기가 연기시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수요가 계속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고 좀 낙관적으로 본다면 최소한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는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거야 뭐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이 기회에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제조 장비 쪽으로도 저희들이 좀 국산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전체 산업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 생태계가 좀 그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또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조선업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어찌 보면 참 아픔이 많은 업종이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또 조선 업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바닥을 찍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수주 소식이 무엇보다 들려오니까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전체적으로 그 뭐 세계 시장 전망은 조선업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글로벌 경제가 성장이 둔화되면서 해운 시장이 약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가 횡보로 인해 가지고 그 해양 플랜트 산업도 좀 전망이 안 좋은데 네.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한국의 조선업은 현재 한마디로 말하면 맑음 상태입니다. 네. 작년에 이미 조선 수주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그 LNG 운반선이라든지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LNG 운반선의 경우에는 거의 한 70~80%를 한국이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이렇게 했고 예. 다만 그동안에 조선업이 어려웠던 과정에서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상당히 좀 많이 퇴출이 되고 이래서 예. 생태계를 빠른 시일 안에 복원하는 문제가 네.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그런 LNG 운반선을 건조할 수 없는 중소조선 업체들 여기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조선업이 좀 양극화되는 문제가 아직 좀 남아 있다. 예. 그게 이제 현재 진단입니다. 조선 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선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조선도 그렇고 예전에 뭐 OLED나 최근 들어서 반도체도 그렇고 중국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중국 측에서 정부 주체로 뭐 하자라고 하면 물량을 엄청 집중시켜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중국 정부의 추격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대비해 볼 수 있을까요? 크게 이제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중국과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그래도 많이 따라왔지만은 중국이 아직도 우리를 못 따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반도체,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차세대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아직도
다 못 따라오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격차 유지 전략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그거를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R&D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까지 다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이런 방향으로 산업 정책을 펼 필요가 있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벌써 이제 다 따라왔다 이겁니다. 자동차 같은 것도 상당히 가성비에서 밀리고 예. 그다음에 뭐 지금 LCD라든지 그다음에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웬만한 건 다 따라왔거든요. 뭐 가성비 측면에서 굉장히 칭찬을 받고 그리고 있죠. 지금 우리가 뭐 이 예전 같으면은 이 휴대폰만 하더라도 삼성 휴대폰이 뭐 압도적인 1위인데 요새 샤오미라든지 뭐 예. 화웨이라 다 밀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보다는 차별화 전략으로 가야 되겠다. 프리미엄급 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새로운 제품이나 혹은 아주 그 프리미엄급 제품을 만들어서 중국과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중국과 다른 차별이 되는 그런 어떤 그 제품을 만들어서 같이 살아가는 거죠. 예. 이게는. 근데 더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릿말에서 그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해주셨고 분명히 우리나라 산업도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워낙 많지 않습니까? 인공지능부터 사물 인터넷도 있죠. 뭐 AR, VR 있죠. 어디에 좀 승부를 걸어야 가장 생산이 높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현재 그동안에 쭉 발전하면서 갖고 축적해 놓은 어떤 강점이 있을 거고 경쟁 우위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그런 전략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은 그거에 이제 관계되는 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차세대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 뭐 수소차나 자율주행차 뭐 이런 쪽은 아마 좀 그런 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응을 하고 우리 나름대로 거기에 뭔가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화를 위해서는 고속도로도 있어야 되고 뭐 그다음에 그 공항도 있어야 되고 항만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인프라가 있는 거죠.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5G, 그렇죠. 그다음에 IoT라든지 그다음에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지능형 반도체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예.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지능형 반도체 이런 건 아직 우리도 뭐 경쟁력이 없습니다. 인공지능도 그렇고 뭐 5G는 좀 다르지만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교 우위라든지 뭐 경쟁 우위가 아직 제대로 없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안 하면은 인프라가 안 깔리는 거니까 예. 그런 인프라 투자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더 리더는 산업연구원 장지상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중국의 급부상과 또 일본의 반경, 미국 제조업의 부활까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우리 경제가 대기업 주도로 성장해왔지만 이제 중소기업도 자체적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이 산업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 역량을 또한 모아야 한다라는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산업연구원이 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전략들을 잘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업연구원의 장지상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